추운 날씨에 또 이 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초대해 주신 또 장충단 교회 교인들과 특히 또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장승민 목사님께서 또 방송을 보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영상 아니 그 PPT 파일을 준비했는데 그게 준비가 됐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었듯이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꼭 안아주세요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는 좀 그렇고요. 세움에 하는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는 지금 사회 보시는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벌써 이 일을 한 지가 35년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흥 이동이라고 하는 이 달동네에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갔다는 표현이 이제 산 제일 꼭대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도였는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이런 곳을 보고 깜짝 놀랐죠.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이 곳에서, 공부방을 했습니다. 공부방을 사실은 했다기보다는 이제 교회 앞마당에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밥 먹었니? 물어봤더니 밥 안 먹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기 올라와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고 뭐 수학, 산수를 가르쳐 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아동과 관련된 일을 지금부터 그때부터 쭉 해서 지금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식 아동 또는 뭐 학대 아동, 방임 아동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했는데 제가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라는 곳에서 간사부터 시작해서 상임 이사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23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상임 이사가 될 때 이제 잘 내려와야겠다. 사실은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내려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내려올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일기에 적어 놓은 것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조금 더 작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같이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상임이사 2텀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둘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 그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라는 곳은 좀 큰 단체였어요. 연 한 200억 정도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조찬 모임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조찬 모임은 우리나라의 이제 뭐 메이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큰 단체, 그런 월드비전 뭐 이런 단체들의 단체장님들하고 아침에 조찬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에는 또 후원자분하고 어떤 호텔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복지부, 국장하고 일식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 오는데, 마음이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런데 저 사진이거든요. 근데 석양이 이렇게 운전하는데 백미러로 이렇게 비치고 앞에 있는데 갑자기 너무 내가 아이들한테 멀리 왔구나.
이제 그런 울컥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스러기 사랑 나눔의 상임이사 2텀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이제 해야 하나.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 제가 만났던 한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번 보시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여기 이제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사실 무학이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배운 게 없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운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 어귀에 시장 통에 트럭을 놓고 야채를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거기서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무서워서, 왜냐하면 무학이라고 했잖아요. 무면허셨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근데 본인이 이제 무면허인게 들통이 날까봐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무면허의 교통사고에 그다음에 뺑소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중처벌이고 당연히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교도소로 이제 가게 됐죠. 유치장에 가게 됐고 이 아버지가 키우던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어디 부탁할 곳도 맡길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정보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합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의를 해도 이분은 이제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들어갔다 올 테니 우리 아이를 좀 돌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가 그 곳에서 그 아저씨에게 이제 성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일하던 그 쉼터에 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생각이 난 거죠. 그 아이도 제가 계속 만났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이제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들, 수용자 자녀, 범죄자의 자녀만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5년, 이제 꼭 10년 됐어요. 2015년 1월 달에 세움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세움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에 따라서 단체 이름을 세우다 에서 그 동사에서 이제 명사로 세움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이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웠다는 그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마가복음을 선택했냐 하면 이 마가복음에만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다라는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 여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의 앞절에는 제자들이 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수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 오늘 읽은 것처럼 그 다음 절에 지나가던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이 작은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웰컴, 환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아이를 제가 만났던 그 수용자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세움은 수용자 자녀를 정말 부모의 범죄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의 비밀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그 아이들의 주변의 인생의 주변부가 아니라 가운데
그리고 세우다. 세우다는 정말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라고 이렇게 라이징 업 해주는 거잖아요.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 아이. 그러니까 니네 아빠가 뭐 하니? 너가 어떤 재능이 있니? 니네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 이런 거를 너 공부를 잘하니? 이런 거를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는 한 아이를 그냥 안으셨거든요. 그래서 세움도 세상에서는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 뭐 부모의 범죄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라고 그 존재 자체를 세우고 안아주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세움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9장 36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세움이 온다 이렇게 해서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세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 범죄로 인해서 사실은 부모가 잘못한 거죠. 범죄로 인해서 수용자 자녀들은 범죄자 자녀들은 우리나라의 그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그 빈곤자 수급자들보다 5배가 더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부모 수감 후에 가족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이 5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일반 가족보다 가정 해체율이 더 높고 그리고 친척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맡겨지는 아이들이 일반 아동보다 더 많습니다. 5배가 많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들을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혈연은 끊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면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면회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6명이 넘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 경제적인 상황 또는 가족의 상황 그리고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일반 아동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세움이 하는 일은 수용자를 만날 때 세움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저희가 하는 아주 작은 일이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안으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그 한 아이를 정말 일어서게 하고 부모의 그 수감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난받는 세상의 편견에서부터 넘어서서 자신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라서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세움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움입니다. 아이들이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세움은 매달 아이들에게 성장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250 가정에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성장 지원비를 나누고 있고요. 이 성장 지원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달 그것들을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티움입니다. 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숨통을 좀 우리가 틔운다는 의미에서 티움인데,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범죄라는 사실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다 너희 아버지가 사기치고 한 돈으로 너도 먹고 잘하지 않았니라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뭐 가족의 상황들을 자세히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 교도소로 가게 되면 밖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살던 집을 떠나야 해요. 그러니까
그 압류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빚을 갚아야 하기도 하고 피해자랑 합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이사 가는 것이 고시원이나 뭐 그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하는 가장 많은 것은 긴급 이사 비용이에요. 이사 비용이나 주거, 뭐 월세, 그다음에 공과금을 내지 못하거나 핸드폰비를 못 내거나 해서 저희가 그래도 좀 숨통을 좀 틔우세요. 정말 저희가 바늘구멍 하나 내준다는 의미에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채움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두 번째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이 되게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그것을 세상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저희가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정 방문을 가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멘토링, 그래서 건강한 성인과 함께 멘토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서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들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만나고 있어요. 화요일날 또 이번 2월 달에는 이제 화요일날 만나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수감이 됐고 아이가 4명, 형제가 4명인 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파킨슨 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셋째 아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두 번째 만났을 때 서울랜드 가자고 하더라고요. 서울랜드 가서 놀이기구를 이 친구랑 타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나는 이제 놀이기구를 타면 안 되겠구나. 매우 위험하다 나한테는. 이제 그래도 그 아이 그냥 뭐 멘토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놀이기구 타자 하고 어떨 때는 뭐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무슨 어디 카페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화요일 날 만나서 익선동에 있는 그 빈티지 카페를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덕분에 되게 젊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한 일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진로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멘토 활동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음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음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면회를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회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6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되게 많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지 적절한지 아닌지는 사실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엄마이고 아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집안의 비밀로 있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은 그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고 아이가 원한다면 저희는 그 면회를 가둘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교도소까지 이제 면회를 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주면서 면회를 가는데 많은 또 비용이 들어요. 왔다 갔다 뭐 차비 해야 돼, 톨게이트 비 내야지, 밥도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면회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소한 가족들에게 새 출발 해서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족 여행을 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1박 2일로. 그렇게 갔다 오면 뭔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다음에 가족들이 자기의 마음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해서 가족 여행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육자
아이를 키우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 찾아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하는지 이런 양육자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제 저희 세움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러면 저희가 얼만큼 아이들을 지원했는지 수치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지원한 아이들을 그러니까 실인원이 한 1,200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 아이들 중에는 이제 미취학 아이들이 한 19%가 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니까 0세부터 18세까지 쭉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아동 중에는 엄마가 수감이 됐는데 임신을 한 걸 알게 돼서 교도소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1년에 평균 한 10명 정도가 쭉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청주 여자교도소, 그다음에 천안 여자교도소에 있는 엄마들 중에서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엄마들의 난 아이들은 교도소에서 18개월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분유나 기저귀나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서 저희가 돕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추천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님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저희 인터넷 세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인터넷으로 가족들이 직접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그 다음번이고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제 지원을 받다 보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 안에 있는 분이 우리 아이가 세움이라는 곳을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급 정보죠. 정보를 이제 그 같은 방에 있는 그 수감자에게 알려주면 수감자분이 직접 편지 써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망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코로나 전에는 들어갔었어요. 소망교도소에 들어가면 이제 신입 그 수감자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밖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다음 밖에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아버님들 똑바로 사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버님들이 많이 우시면서 이제 편지 써서 보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저희 세움 같은 경우는 한 60%가 부모의 수감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움에서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아야만 자기 마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면회는 한 50% 정도가 아이들이 면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넘겨주시면 주로 엄마가 양육하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육하는 게 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단독 가구, 그러니까 한부모로 살고 있다가 아버지랑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교도소 가니까 자녀들만 살고 있는 경우가 한 9%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수감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키우는 경우도 한 8%가 됩니다. 저희가 여성 수용자 자녀만을 또 집중해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여성 수용자 자녀는 남성 수용자 자녀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낮아요.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남자가 교도소 간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지 몰라도 여자가 교도소 갔다 하면 또 하나의 편견이 더 덮여지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런 편견이 있는데, 거기다가 엄마가 교도소에 갔다 하면은 더 편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 수용자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교도소에 갔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남성 수용자 자녀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살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아버지는 뭐 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 갔다 들어오면 자기 또 신체가 한탄이 돼서 또 소주 한 잔 드시고 이러시면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까지 했냐 하면 그 집은 우리 선생님이 방문했는데 집안이 뭐 청소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그 청소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 여성 수용자 자녀들은 더 자존감이 이제 낮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쌤이 만나는 가족들의 경제 상황은 한 19% 정도가 그냥 일반 가정이고 나머지 80%는 수급, 저소득이나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뭐 괜찮은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범죄의 그 유형을 보면 그 특수경제사범이 제일 많아요. 특수경제사범은 경제사범이에요. 그야말로 뭔가 장사를 하려고 했던지 뭐를 하다가 이게 빚을 못 갚게 되고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가면서 이제 감옥에 가는 경우거든요. 이제 그런 가족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지는데 바로 그렇다고 어떤 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집도 압류가 걸려 있어서 뭐 팔지도 못해. 아파트 뭐 하나 있는데 팔지도 못해. 그런 가족들은 전혀 어디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전혀 묻지 않고 정말 이 아동이 실제로 힘든가 힘들지 않은가를 중심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집안이에요. 집 안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움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가족 내 범죄, 가족이 아동을 학대했던지 아니면은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던지 또 부부싸움 중에 살인을 했다 할지 뭐 이런 경우가 저희는 한 6.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돕는 아이들 중에는 사실 범죄 유형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경제사범이고 그 다음에 성범죄, 그 다음에 저희가 강력범죄가 많아요.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범죄를 보지 마시고요. 아동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건 수치들이니까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만났던 가족들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움을 딱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실 경찰서도 한번 세움 시작하기 전에는 경찰서도 한번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다 하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교도소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그래도 한 번은 이제 방문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안양교도소를 갔죠. 안양교도소가 되게 오래됐어요. 거기가 되게 오래됐는데 그 강당에 들어갔는데 한 400명 넘는 그 수감자들이 수용자들이 수용복을 입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좀 나면서 눈을 잘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숙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드는 생각이 너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는데 네 안에도 이런 편견이 내 안에도 이런 편견이 있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또 주시는데 예배를 하는데 저 끝에서 아멘 이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간절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서는 저 간절한 예배를 들으시겠구나. 저분의 예배를. 그런데 나는 저 분들을 죄로 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사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제 안에는 되게 감동적인 예배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에 정말 부모님으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잘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도 이제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아이였고,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뇌졸중이라서 거동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다니시는데, 할머니가 저를 만나면서 한 3시간 울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 외아들, 한 명 있는 외아들을 너무 소중하게 키웠는데 이 외아들이 아주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외아들의 범죄를 이 할머니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그때 뭐 동네에서 교회에서 전화를 교인들이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서 밤에 정말 야밤 도주를 했대요. 할아버지랑 트럭에 이불하고 밥솥을 싣고 그 손자, 그땐 5살 먹은 손자 한 명을 데리고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이러면서 이 할머니가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남겨진 손자 한 명을 똑바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외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간 7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신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 할머니, 아드님 안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안 보고 싶겠어? 선생님, 내가 아무에게도 이 죄인 둔 엄마로서 아무에게도 내 아들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우리 아들한테 데리고 가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있는 그 교도소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교도소에서도 이게 7년 만에 가족이 면회를 온다니까 이게 뭐 면회 허가가 잘 안 나가지고 어쨌든 1시간 면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도소 소장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겨우 이제 1시간 면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그 아들이 있는 교도소까지 이제 모셔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우황청심환 하나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러 들어갈 때 할머니가 그 전에 이제 아드님하고 도시락을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드님 좋아하는 그냥 반찬 한 가지 하세요. 과일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아들 만나러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려야 하니까 먹으라고 이제 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밥이 식을까봐 은박지에 싸고 스티로폼에 싸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못 먹고 집에 와서 그걸 열어보니까 오곡밥이에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이 대보름인데 찰밥인 거예요. 그 찰밥에 콩도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찹쌀에 다 들어갔는데 제가 그거 못 먹겠는 거예요. 그 밥이 어떤 밥이에요? 엄마가 정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려고 그 전날 팥을 삶고 콩을 삶고 만든 7년 만에 엄마가 만들어준 밥이잖아요. 아들한테. 그걸 저는 정말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면회를 나오고 제가 이제 모시고 다시 가는데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이제 권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권사님, 내가 살아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남겨진 손자를 잘 키우려고 살아 있었다. 그런데 내가 7년 만에 우리 아들을 만나고 나오니 아들이 나올 때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알고 할머니도 알아요. 그 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를. 제가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용서의 끝에 그 할머니가 사실 그 아들을 용서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용서의 끝에 그 희망, 기다림이라는 희망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하나님도 기다리시겠구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용서를 구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면서 우리 가족들도 아마 피해를 입힌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 범죄 때문에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움은 그들이 그 용서하고 기다릴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일이 세움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이게 제가 너무 길죠. 몇 분까지 끝내야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세움이 시간이 오래 가면서 세움에서 성장했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내서 제가 목사님한테는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또 이 친구들이 전시회를 했어요. 화양연화라는 극동방송국에 있는 극동갤러리에서 화양연화라는 전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래도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양한 예술 문화 활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사진은 이 친구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전공해서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엄마가 수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러 갔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면회, 반투명 플라스틱에서 우리가 면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파랑색의 엄마 손이고 저게 저 아이의 손입니다. 저렇게 손과 손을 맞닿은 그림을 그렸고 또 아이들이 시도 썼습니다. 우리가 그 면회를 갈 때는 사실 평일날은 참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교도소 면회가 4시면은 끝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사실 평일 면회가 어려운데, 그래서 면회를 가려면 학교를 결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시가 그런 내용이에요. 아빠 면회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결석하는데 선생님이 왜 결석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 평범한 왜라는 질문에 아빠 면회 가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본인은 아빠를 그냥 꿀꺽 삼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손고은이라는 자기 실명을 다 드러냈고요. 자랑을 하자면 서울대 다니는 친구예요. 그 중학교 때부터 세움 쭉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해요. 이 친구가 본인의 그 아빠의 수감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전시회 할 때 교회에 그 청년부 활동을 하니까 청년부들에게 교회 그 청년부 또 담임하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전시하는데 한번 오시겠냐고 초청을 해서
오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거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되게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당당하게 그 자존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만났던 아이 두 명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명은 이번 생은 망했어요라고 이 아이가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번 여름에 만난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아빠가 갑자기 수감이 되면서 저희를 만나게 됐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집이 정말 방 한 칸인데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에어컨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낮에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거할 곳을 저희가 막 알아봤는데 마땅하지 않아서 하루는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에는 사무실 근처에 이제 그 오피스텔을 얻어서, 여름 방학 동안 거기에 있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게 자기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그런 표현을 써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희 세움이 그 아이를 막 케어를 했고 지난달에는 수도가 얼어가지고 또 물을 고쳐주고 뭐 화장실이 얼으니까 막 지하철 그 화장실까지 뛰어가서 화장실을 쓰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저께 금요일 날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만났는데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선생님 덕분이에요. 고모가 한 분 있는데 사실 고모는 얘 케어를 안 하거든요. 가족보다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는 저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표현을 썼는데 4개월, 5개월 만에 이런 다시 편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 장춘단 교회 오면 이 얘기 자랑해야지 막 이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편지를 다시 읽고 왔어요. 그래서 세움이 하는 일은 이 사회를 모든 아이들을 다 저희가 돕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아이를 정말 영접해서 웰컴해서 그 가운데 세우고 앉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춘단 교회의 남전도회 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의 아이들이 부모의 범죄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세움에 도와줘야 되는 아이들이 지금 제가 5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75명이 더 이렇게 결연이 돼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요즘 이제 졸업하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졸업과 입학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세움이 또 이렇게 세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중보자들이 계셔서 그 중보자들이 또 지치지 않고 감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 추운 날씨에 주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춘단 교회 또 남전도회에 와서 세움의 이야기 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수용자 자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고 기도하는 또 중보의 장춘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